네, 앞에 이진우 선생님 강연에서 그 현대과학의 한 분야인 뇌과학에서 자유의지보다는 결정론을 지지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뇌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뇌과학 분야에서 자유의지를 어떻게 다루는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뇌인지과학과 교수로 계시는 정준모 선생님께서 자유의지 실제인가 환상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저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가운데서 발표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크리스천 네임은 토마스입니다. 도마복음에서 와 도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찰에 오게 되면 또 부처님께 예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자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자유의지, 실제인가 환상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발표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이 의지라는 책을 가지고서 여기 마지막 챕터에 이 자유의지 실제인가 환상인가 라는 제목으로 글을 달게 되었고요. 사실 앞에서 이준우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다른 분들도 오전에 다 말씀하셨지만 아마도 제가 오늘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제가 뇌과학을 하고 있으니까 뇌과학적인 면에서 좀 이렇게 도움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저를 초청하신 것 같은데, 불행하게도 저는 뭐 과학자를 꼭 대변하거나 그래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제가 쓴 글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책을 읽어보실 분들을 도움이 될까 해서 그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지금 제가 글을 잘 못 썼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에 대해서만 그냥 담담하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그 발표의 그 제목은 화강암과 무지개의 끊임없는 속삭임,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사실은 이 타이틀 자체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미 다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화강암이고 또 무엇이 무지개인지, 사실 화강암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는 손바닥에 닿는 또는 우리가 앉았을 때 충분히 닿을 수 있는 아주 굳건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화강암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모래로 변합니다. 물론 모래로 변했다고 해서 생멸했다고 해서 그 종멸의 관계를 가는 것은 아니고, 그 모래가 있어야 또 아파트를 짓고 또 고층 아파트를 쓰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변화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지개라고 하면은 비가 내리지 않고 해가 없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비가 내리고 해가 뜬다 할지라도 나타나더라도 여러분은 결코 잡을 수가 없죠. 헛개비 같은 거.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도 여러분이 그 화강암에 앉아서 보았던 무지개가 계속 뜹니다. 비가 내리고 해가 뜨면. 이와 같이 생하고 멸하고 변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재행무상이라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뭐 불교 이런 하시는 분들은 무상하다 그러면 정멸 근계 뭐 이렇게 하면서 좀 힘들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제가 살고 싶은 모습이에요. 역동적이라는 얘기죠. 항상 컨스턴트하게 뭐가 여유하게 있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늘 그냥 변화가 없는 것하고, 웃고 울고 슬프고 뭐 화나고 싸우고 울부짖고 하는 그것 자체, 그렇게 역동적인 삶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화강암과 무지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이 화강암이고 어떤 것이 무지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그 슬라이드로 위트겐슈타인의 제가 좋아하는 문구를 가져왔습니다. What can be said at all can be said clearly. And what we cannot talk about, we must consign to silence. 조금이라도 말할 수 없는 것은 명백히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말하지 말라 이거죠. 조용히 해라. 입 닫아라 하는 얘기죠. 교양 철학 수업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소위 분석 철학 하신 분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1930년대 29년인가요? 그래서 20세기 초반 물리학이 한참 태동하고 난리가 났을 때 이 철학하시는 젊은 분들 3040 세대죠. 그분들이 모여서 빈 학파를 결성하고 거기서 그분들은 비트겐슈타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소위 분석 철학, 논리 실증주의 내지는 논리 경험주의라고 하는 것을 주창하면서 나왔을 때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그러면서 몇 가지 주장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이나 무슨 신학이나 신비주의나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명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다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는 것은 과학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철학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 당시에 이렇게 무슨 포스터 같은 걸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보고에 나온 거 보게 되면 과학적 세계관, 빈학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20세기 초반에서 벌어진 철학하시는 젊은 분들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견해, 즉 분석 철학 하신 분들의 견해에 따르게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방금 알려드린 그 이야기, 말할 수 있는 것은 명백히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조용히 해라 라는 말을,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철학에서 말하는 철학의 일부죠. 형이상학이나 이런 것들, 이런 건 다 치워라. 또 신학, 종교얘기 이런 거 치워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과학 얘기하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기서 여쭤봅니다. 제가 이 교양 철학 시간에 배우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처음 그냥 What can be said 하고 제 영어로 이렇게 막 왕장 얘기했던 그 말, 결론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자라는 이야기를 처음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무슨 철학이니 무슨 수업을 받은 거니 어떤 그런 허울 그런 거 벗어버리고 처음 그냥 들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을 지켜라. 되게 멋있는데 제가 20대에 처음 그 말 들었을 때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 그런데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라. 근데 당연한 거 아니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이거 그런 건가? 무슨 분석 철학하신 분들의 얘기처럼 이것이 무슨 형이상학하지 말고 과학만 얘기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임프레션, 그 뭐냐 이거죠. 제가 세 번째 슬라이드로는 이 영어로 좀 썼습니다만 왜냐하면 이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복음서마다 말이 좀 다르니까 그냥 의미를 함께 하기 위해서 I am the way and truth and life. No one comes to Father except through me. 이렇게 나가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를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얘기죠. 여기 계신 불자님들도 다 이 얘기는 다 들으셨을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단 한 걸음도 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해석은 제 멋대로입니다만은 성서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이걸 통해서 예수 그 뒤로 이어지는 말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니 그런 걸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와 하느님과의 그래서 예수 신인설 이런 것들 나오는 하나의 예로 들기도 하고 어쨌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그 하느님께로 다가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위 예수를 상징으로 삼는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가지 못한다라고까지 이제 확대 해석하면서 나가는 그런 귀절이 되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럴 때 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를 가리킨다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나가 누굽니까?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사실 메시지입니다. 나가 누굽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할 때 나는 누구라?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기존에 우리 알려진 것, 소위 오전 중에도 그런 불교하시는 선생님들 그런 말씀하셨지만 조건 지어진 것, 어떤 경험에 의해서 우리에게 경계에 지어진 것, 그런 터를 넘어서서 여러분이 그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들었을 때 그 나는 누구입니까? 왜 저는 나를 깨우치는 것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지혜의 바다로 가는 길이다라고 이것을 해석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교회에서는 저를 이단화시킬 것이고 파면시키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임프레션을 받았을 때 그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제가 금강경 제 앞부분이죠. 법회 연주문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여시아문.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독원에서 비구들 125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부처께서는 와라 나오면서 발을 쓰시고는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잘 아시는 그런 문구 아닙니까? 저야 잘 모르지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저는 사실 반야심경 처음 읽었을 때 저는 반야심경을 틱나탄 스님 쓰신 거로 읽었습니다. 그때 한번 깜짝 놀랐고요. 꽤 됩니다만 한 10년 전인가? 그리고 야 금강경도 읽어봐. 그래서 읽었을 때 또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불교에 대해서, 불경에 대해서. 그렇지만 여시야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누가 들은 겁니까? 지금 부처께서 비구들 1250명과 함께 지금 바로 공양 가셨잖아요. 그 부처 어디 계십니까? 1250명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이해하고 이 글을 이해했다는 소리를 듣고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여시야문, 여기서 이면 끝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여시야문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어떤 불교 철학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같은 건 모릅니다. 그렇지만 누가 들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때 나가 누굽니까? 앞에서 제가 드린 말씀들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위트겐슈타인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What can be said at all can be said clearly. What it cannot talk about, we must consign to silence. 조금이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바로 you, yourself,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철학하신 분들의 해석 또는 저같이 과학하는 사람들의 해석 무시하십시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들한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왜 계십니까? 저는 사실 그 메시지를 제가 담고 있는 메시지 하나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에 넘어가지 말아라.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말에 따라서 분석 철학하는 사람들이 얘기에 따르면 내추럴 사이언스가 남는다고 하니까 과학 이야기 조금 하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가상세계 속에서의 서문과도 같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Human Virtual Life. 자유의지. 처음 이거 주제 들었을 때 저는 안 하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자유의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학습, 기억, 감정 이런 것에 대한 세포 수준에서의 또 신경망 수준에서 연구를 한 사람이지 그거 아침부터 밤까지 1년 365일 밤새면서 학생들하고 뒹굴며 실험해도 시간이 없는데 무슨 자유의지 같은 이런 헛개비 같은 얘기를 우리가 관심 갖고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불자님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을 해서 그럼 자유의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들여다보니까 와, 지난 몇십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그 철학자들과 또 일부 과학자
간에 막 논문이 오고 가고 했더라고요. 뭐 많은 건 아닙니다. 실제 신경과학하는 사람들 중에 불과 한 뭐 0.1%? 1%나 될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다 관심 없죠. 그렇지만 그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서 가져온 겁니다. 자, 자연과학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연과학. 이 연구 방법의 특징을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연과학에서 방법은 정직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그럼 뭐 다른 학문은 정직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다 정직하죠. 그러나 과학은 서로 굉장히 견제를 하기 때문에 이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반복이 돼야 됩니다. 실험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정직하지 않거나 치밀하지 않으면 또는 정량적으로 관찰되지 않으면 다른 분들에 의해서 이것이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횡적으로 종적으로 관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횡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A라는 하나의 현상을 봤을 때 A', A2', A3' 하는 유사한 것들하고 대조를 해서 비교를 해줘야 되는 것들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적으로 또 연구 관찰이 이루어져요. 종적이라면 시간 변화를 봐야 됩니다. 어제, 오늘, 내일, 10년 전, 앞으로 10년 후 그 결과들을 다 봐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 통계 처리를 합니다. 반복적이어야 되고 이렇게 나온 결과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때 말하는 논리적이라는 것은 귀납적인 방법과 연역적인 방법을 통해서 밝혀내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칼 포퍼 같은 분들은 여기다가 덧붙여서 반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논리학 수업 같은 거 듣다 보면 어떠한 그 논리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반증하지 않은 증거 중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오류가 나오는 케이스들이 좀 적지 않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증해야 한다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반증하는 실험 과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험을 하려면 실험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반증하는 디자인이 쉽지가 않아요. 뉴턴, 아인슈타인, 노벨상 받은 사람들 대부분 다 반증 못했습니다. 물론 반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반증하지 않더라도 그저 우리가 정량적으로 남들이 재현할 수 있는 실험을 통계적으로 잘 처리해서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자유의지에 관한 실험도 비교적 그렇게 한 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보면은 그 철학하신 분들 중에서 자연과학에 대해서 조금 이게 맞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대표적인 분이 제가 여러분이 계시겠지만 바진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 그 책에 이런 게 나와서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바지니 같은 그 대중 철학자의 말씀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걸 읽고서 자연과학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비교가 맞는 게 아닐까 생각해서 들고 왔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 하시네요. 관찰 가능한 대상을 연구함에 있어 자연과학이 탁월했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용어는 항상 뛰어넘을 연상시키고 따라서 물질이 아닌 대상을 관찰하는 경우에도 탁월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과학하는 저는 사실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할 뿐이지. 과학은 경험적 지식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학문이므로 경험적 증거가 실증적 증거로 되기 위해서는 다수 관찰자가 증명해야만 한다.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늘 따라서 가는 것인데. 그런데 주관적, 내적 과정인 심적 과정의 물리적 실체를 과연 외부 관찰자가 관찰할 수 있겠는가, 측정할 수 있겠는가? 없죠.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리벳 연구 결과를 여러 번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 책에 쓴 글에도 얘기했지만 저한테만 이 리벳 논문이 우리 과학하는 사람은 실험 결과 논문을 쓰게 되면 보냅니다. 그럼 다른 과학자 그걸 읽어서 비평을 합니다. 아주 새빨갛게 비평이 돼서 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론을 펴거나 실험을 보충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냥 위작되거든요. 저는 분명히 읽지 않고 보냈을 겁니다. 그냥 편집장한테 저는 이거는 과학이 아니다. 돌려보내서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 가지 이유 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과학자로서 통계적 처리가 좀 미진했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그런 책 안에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심적 과정의 물리적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과학 분야 중에 직접적으로 마음을 연구하는 게 있느냐라고 바지니 박사는 의문을 던집니다. 심리학, 결과적으로 심적 과정의 물리적 결과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지 마음 연구는 간접적으로 하는 거다. 신경과학, 심적 사건의 물질적 상관물,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 어디가 되느냐 이런 거겠죠. 이걸 직접 조사하는 것이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인지과학, 심리학과 신경과학을 토대로 성장했는데 그 뇌과정 연구를 본다 하는 것도 역시 주관적인 심적 상태를 직접 알려주는 건 전혀 아니다. 뇌과정을 아무리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평하면서 직접 보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자연과학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도 동의를 하고, 그러면서 결국 이분이 하신 말씀이 주관적 체험의 내적 성찰, 인트로스펙션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현재의 자연과학적 방법으로는 전혀 탐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속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도구로 찾으려 하는 것, 여기가 바로 이 과학으로 이 마음 연구하려는 사람들의 문제의 핵심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진정한 문제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일까? 라고 저는 다시 더듬어 보게 됩니다. 저희가 2000년대 밀레니엄 맞이하면서 신경과학 하는 사람들끼리, 아주 절명한 분들끼리 앞으로 1세기, 그러니까 100년 뒤 벌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주관적인 것에 대해서도 신경과학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 하고 결과가 밝혀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1세기를 전망한 저희 신경과학자들의 그 예상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너가 보고 있는 저 빨간색 장미꽃의 저 빨간색이 네가 보는 빨간색과 내가 보는 빨간색이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아직 뭐 큰 욕심 내는 거 아닙니다. 뭐 철학이나 뭐 다른 인문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뭐 주관적인 그게 아니라, 저 장미꽃을 보는데, 빨간 장미를 보는데 저 빨간색이 내가 보는 빨간색과 네가 보는 빨간색, 우리 둘 다 빨간색이라 말하는데 그 빨간 장미가 같은 빨간색일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 1세기 뒤에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한다 그러면 이번 학기 마지막으로 이제 과학계를 떠나게 되는데요. 제가 바라보는 진정한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진이 당신이 하신 말씀, 또는 어쩌면 과학자도 마찬가지고 철학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과학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자 할 때 우리들 스스로도, 저도 사실 안 했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정신적인 현상을 왜 물리적인 도구로 내가 어떻게 접근하겠다는 얘기냐 도대체. 근데 저가 요즘 생각이 달라졌군요. 지난 한 10년 사이에. 진정한 문제의 핵심은 철학하시는 분이든 과학하는 사람이든 당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계속 이분의 세계에 살고 있다. 불의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몸과 마음을 나눠서 따로 보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저의 핵심입니다. 그래 놓고 나서 해석하니까 자꾸 이상해지는 거죠. 전부 다.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겠는가?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원 육신을 주셔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돌아바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삐 여기셔 받아주소서. 제가 매일 아침 드리는 봉헌송의 기도입니다. 가톨릭 신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주기도문 외우고 뭐하고 봉헌송 외우고 합니다. 저는 막 이것저것 섞여 있기 때문에 절을 하면서 봉헌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영혼 육신, 몸과 마음, 무수히 되뇌어온 용어입니다. 데카르트가 이원론적으로 몸과 영혼에 대해서, 몸과 마음에 대해서 아주 확고하게 심어준 이래로 그 기독교 사상의 바탕에 된 오늘날 이 사회에서 저는 사실 제가 한국 사람인지 서구인인지 잘 모르는 그런 사고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자보다 영어가 더 편하니까요. 이분법적 사고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몸과 마음은 당연히 떨어져 있는 것이. 그러니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사계 속에 살고 있으니까 마음 연구를 물리적 도구로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거 보면 좀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불교에 좀 관심 가지고 공부를 좀 하면서 저는 사실 선무도 같은 것을 좀 많이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희가 도장에 걸려있는 그 타이틀 보게 되면 심신이려,
그렇습니다. 심신일여. 이거 오늘 오전에도 보니까 저는 반가웠습니다. 저 도장에서 보는 그 심신일여라는 큰 그 팻말 글자가 저는 늘 거기서 기도를 드리면서 절을 하면서 운동을 시작하는데 그 심신일여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심신일여라고 하는 말을 고승, 유명한 승려분들이 말씀하시면 유심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자가 심신일여를 말을 하면 유물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거죠. 몸과 마음이 하나인데 어떻게 유물론이고 어떻게 유심론입니까? 그 몸과 마음이 하나가 이미 아닌 겁니다. 유심론이라는 사람들은 마치 이 전체가 다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응하는 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신일여라고 말을 할 때는 이미 몸과 마음을 떠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의의 세계를 들어가서 우리가 불의문을 지나갔다면, 여러분들이 불의문을 지나가서 여러분이 바라본다면 이제 여러분이 하는 과학연구도 여러분이 하는 철학연구도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떠나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신경망의 변화로 가는 것이 직접적으로 마음을 보여주는 것,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신경망의 변화나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의 변화나 뭐가 다르노?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심신일여인데 아니면 심신일여가 아니라 하든가.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타마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14무기라는 걸 제가 찾아봤는데,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 안 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답변 안 하신 거. 마룬 캬푸타라는 제자가 그렇게 물어봤어도 그거 답변 안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 들어가는 게 자아와 육체는 동일한가? 자아와 육체는 별개인가? 라고 하는 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답변 안 하신다. 답변 안 하시는 거 여러분 그 14무기 더 잘 아시니까. 사실 그거 참 답변할 그런 게 없는 거죠, 사실. 하나인데. 그런데 그게 사실 어려워요, 벗어나기가. 지금 이 책자 의지라는 이 책, 자유로움과 속박되어 있는가 이 책, 이 뒤에 보게 되면 뒤 후면에 내과학하고서 이렇게 저의 이야기가 이렇게 잘 막 표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저의 잘못이 저의 불찰인데 제가 보지 못했는데 여기 보면은 좀 이상하게 써 있더라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뇌과학, 자유의지 실제인가 환상인가? 현대 과학에서의 결정론 내지 비결정론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밝힌다. 저는 사실 잘 밝히지 못했습니다. 앞에 이진우 교수님께서 잘 밝히셨고요. 특히 뇌과학에서 리베서 실험을 통해 의지를 결정하는 것이 두뇌가 아니라 의식 이전의 마음 활동일 수 있음을 논한다. 아니요. 이거 제가 강연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제가 쓴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두뇌가 결정합니다. 저는 두뇌라고 하는 것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이라는 것을 구별하지 않다는, 심신일여라, 거기서 한 걸음도 물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아공법봉의 자리라고 역설한다. 여기서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말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아마 그 선지식들은, 선승분들은 그래서 언어도단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음 이런 단어가 우리가 딱 잡는 순간 여러분이 이미 분리를 하고, 몸과 마음으로. 아궁복궁의 자리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몸이란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란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자리죠. 편의상 일체유심조, 저는 개인적으로 일체유심조란 말보다는 일체유심을 더 좋아합니다. 제가 어느 날 깊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깊은 상에 있다가 퍼뜩 뭐가 지나갔을 때 떠오르는 것이 일체유심이에요. 그때 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심자를 우리가 편의상,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편의상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지, 그게 과학에서 말하는, 철학에서 말하는,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몸, 마음, 영혼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유심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자리 하나를 가리킬 뿐이니까, 유심.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고, 여기 이거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좀 하고서 이 책을 제가 쓴 부분을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제가 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자유의지 실제인가 환상인가라는 제가 글을 좀 지저분하게 쓴 글을 보게 되면 4개의 챕터로 나누어져 있고요. 자유의지, 신경과학의 둥지 틀다, 명쾌한 데이터, 다양한 해석, 자유의지, 자아, 그리고 뇌, 멈추면 비로소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크게 둘로 나누면 리벳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자유의지 없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 자유의지가 있다 한들 없다 한들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이냐라는 것이 제가 던지는 2가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2가지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 2가지 내용입니다. 그 전에 잠깐 이제 이준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유의지라는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 이 자꾸만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번에 지난 한 6개월 동안 막 미친 듯이 찾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결정론, 비결정론, 그러니까 이제 자유의지론이죠. 이런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의지가 결정론이면, 절대적 결정론이면 자유의지가 아니고, 절대적 비결정론이면 그것도 자유의지가 안 되고, 그래서 양립 가능론, 양립 불가론 우장우장 하더니 결국은 결정론도 아니고 비결정론도 아닌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있는 것이 자유의지, 양립 가능론 이렇게 말을 하는 케이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20세기 중반 넘어가면서. 그리고 그와 같은 세계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 많은 책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과학의 세계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그래요.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도 앞에서도 그런 말씀 들으셨을 거고요. 앞에 이준호 교수님이 자상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장황하게 쓰긴 했어요. 지저분하게. 근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전역학이 되었든 양자역학이 되었든 결정론이고 비결정론이고 이런 말 하지 않는다. 그냥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말기는 사실을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그거를 결정론을 해석하든 비결정론 해석하든 그거는 해석하는 사람들의 자유이겠지만 실제로 고전역학이 뉴턴이 말한 그것이 항상 이 세계를 기계론적으로 보고 결정론적으로 인과율에 따라서 결정론을 보고 있느냐? 아닙니다. 고전역학적으로도 그렇지 않은 예가 지저분하게 많습니다. 어떤 돔이 있는데 돔의 정 위에 또 공이 하나 있어요. 이 공이 어디로 굴러갈지는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공이 굴러가는 그 상황서부터는 역학적으로, 고전역학적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이 어디로 갈지 몰라. 비결정론적인 성향을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과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아까 화강암과 무지개의 속삭임이라고 그랬잖아요. 플렉서블합니다. 유연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이게 확률론적인 얘기하니까 결정론이 아니라 비결정론적인 얘기다 막 이런 얘기 합니다. 아닙니다. 그는 양자역학적인 해석을 가지고 코펜하겐 해석 그렇게 나온 것이 1930년대에 오히려 지금 1980년대 90년대 들어와서 양자역학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다세계 이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결정론적인 얘기를 더 많이 던집니다. 다시 말하면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고전역학이 되었든 양자역학이 되었든 결정론이다 비결정론이라는 세계관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것을 도용해서 쓰는 것은 그분들의 마음인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게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유의지, 적어도 저의 단견으로는 서양 사회에서, 기독교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잉태돼서 나온 것이고 필연성에 의해서 오늘날은 신학적인 내용이 자꾸 무너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체적으로 moral responsibility, 도덕적 책임감, 윤리적 책임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실제인가 환상인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실제인지 환상인지 이제 좀 무너져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필요성에 의해서 이게 있어야 우리가 반듯하게 살지 않겠는가? 자유의지. 그럼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불교 국가에서, 유교 국가에서, 도교 국가에서 자유의지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지금 뭐 의지에게 잘하려고 그러지만 막 칸타는 뭐 맹목적 의지라는 게 자유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윤리적, 사회적 이런 것, 그 사회 전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 free will이라는 그 용어, 나의 의식 차원에서 뭔가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결정을 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보는 그것하고는 반드시 꼭 필요하지 않다. 어떤 사회에 대해서는. 동물계에서도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인간계에서도 별로 필요한 것 같지 않은데, 필요하다면 쓰면 되죠. 필요하다면. 생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진화론, 분자 유전학, 뭐 유전학적으로는 결정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DNA, RNA, 뭐 프로틴 몰레큘 나오는 이 얘기 나오고 우리가 1950년대에 그 얘기 터져 나오고 60년대 초반에 노벨상을 받지만 그런 센트럴 도그마가 만들어지고 할 때 우리는 그래 유전자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희도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죠. 여러분 아들 딸 보면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부군이나 부인의 모습하고 잘 닮아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유전자 영향 받습니다. 유전자 영향을 받죠. 그렇지만 절대적이지 않고 반드시 그렇지 않고 롱텀으로 우리가 진화의 세계에서 가는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흘러가는 시간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 결코 유전적으로도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Genetic drift, 유전적인 부동이란 현상에 의해서 뮤테이션이 벌어지고 하고 우리 새롭게 남아가지만 그 진화론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놀랍게도 오히려 랜덤네스, 우연히 벌어지는 그러한 것들로 가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되었든 분자 유전학이 되었든 거기서 말하는 것은 결정론이다, 비결정론이다 이런 어떤 세계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져다 쓰시는 건 좋은데 그냥 자꾸만 그렇게 쓰시면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과학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학은 그것이 물리학이 되었든 생물학이 되었든 자유의지를 결정짓는 결정론이나 비결정론이나 뭐 양론이나 이런 것하고는 무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벳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벤자민 리벳 1916년에서 2007년에 이 사진 제가 보여드린 여러분 사진 보면 이 점잖게 생기신 분이 여기 계신데요. 2007년에 타계하셨습니다. 그 벤자민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것처럼 리벳은 유태계 분이신 것 같습니다. 뭐 맞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제가 여기 보여드린 이 카툰은 패트릭 해거드라는 그 영국 과학자인데요. 이분이 2008년도에 Nature Reviews Neuroscience and Journal에서 따온 그림입니다. 그래서 왜 2008년도 거냐? 이분이 지금 2021년도에 논문이 나왔지만 이 카툰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이제 편한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아마 이분이 리벳 사후에 뭐 기념으로 썼는지 그래서 리벳 연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리벳 실험은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다가 EEG를 꼽아놓고 손가락에는 EMG, 그러니까 근육 운동을 기록할 수 있는 것, 여기는 뇌 운동 기록할 수 있는 걸 여기다 다 연결해 놓고 나서 단추 누르는 게임 한 겁니다. 손가락 이렇게 까딱까딱 거려가지고. 자, 당신 앉아 있으세요. 누르세요. 근데 언제 누르느냐? 당신이 누르고 싶을 때 누르세요. 그러니까 뭐 누르고 싶지 않아 안 눌러도 상관없어. 근데 시계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시계 뺑그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당신이 누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시계가 몇 시인가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누르세요. 그리고 누른 다음에 눌렀다고 느껴지는 시간 한번 또 한번 부를까 시간 2개를 물어봤어요. 누르고 싶은가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시간을 봐야 되고 또 눌렀어요. 누른 다음에 눌렀다 느낌이 온 시간은 언젠가 이 2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물론 처음에 하나만 물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관찰자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누른 시간이 언제야? 그럼 뭐 나 저 눈금이 5를 가리켰을 텐데 눈금이 10을 가리켰을 텐데 눈금이 15를 이것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죠. 그렇지만 이거 기록하는 거 EMG 기록하는 거, EEG 기록하는 거, 손가락 눌러서 클릭 들어가는 이 시간은 모두 다 우리가 이제 트리거링을 같이 한다 말하는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동시에 측정이 됩니다. 다 시간들이.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게 되면 그때 그 EEG로 찍힌 이게 EEG 그래프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그 손가락 누른 이 시점을 갖다가 지금 0점으로 본 겁니다. 0점으로 보고 여러분 그림을 상상하시면 이렇게 그림이 넘어가는데 0점으로 보고 시간을 내가 몇 시하고 봤던 때 시간 내가 이걸 눌러야지 하는 시간대에서부터 EEG가 작동, 이 근육 움직임에 관련된 이 EEG가 작동을 해서 움직임에 갈 거라고 봤는데 그게 그렇게 나타나질 않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당신이 이거 누를 준비하고 있다가
누구 명령 듣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그냥 누르고 싶은 마음이 들면 시계 한번 봐. 9 누르면 돼. 여러분, 이게 누르는 게 분명히 짧은 순간이잖아요. 근데 이 전자기기로는 다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누르면 돼. 그러니까 이게 동시면 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9 측정된 그게 아니고 놀랍게도 누르는 거하고 이 시간이 다르게 측정된 거예요. 얼마나 웃기냐면 내가 누른 시간이 0이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움직임을 자각한 시간이 불과 200ms 앞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9 눌렀는데 9하고 누른 시간이 한 200ms는 0.2초거든요. 0.2초, 200ms 또는 150ms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 이렇게 막 영화 필름 돌아갈 때에도 150ms 사이로 다른 그림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여러분의 뇌는 본 거예요. 여러분은 그 그림을 보자. 이게 뭐 독재국가에서는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기 지도자 사진을 그림을 갖다 영상 우리 영화 필름에다가 100ms 이내에다 박아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영화를 한 편 쭉 본 것인데 그 영화 보고 나면 예를 들면 뭐 김정은의 모습은 계속 각인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 시점에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보면 많이 본 사람인 거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뇌가 보는 거죠. 그런 식의 시간밖에 안 걸린 거니까 사실은 200ms 앞에서 이걸 눌렀다고 하는 것은 뭐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본 시간하고 200ms 뒤에 눌렀구나. 그런데 그 움직임은 뭐냐면 이지 사진이 그 200ms부터 시작해서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 전부터 1초 내지 2초 전부터 이 이지가 펄떡펄떡 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리벳 처음에 이 논문 83년도 논문 냈을 때는 굉장히 점잖게 표현했습니다. 그때는 내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작동하는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유명해지면서 말이 점점 세집니다. 뇌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의도하기 전에 이미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그 행위를 준비했다. 더 한 걸음 나가서 내 손가락 움직임의 주체성은 내가 아니라 뇌에 있다. 이렇게까지 말이 나오면서 이제 많은 비평을 받습니다. 많은 비평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이것저것 많이 비평한 거에 대해서 비평 쓰고 또 답 쓰고 그랬었는데 중요한 비평 전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 기본적으로 저도 늘 궁금해하는 것이지만 제가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벳 논문을 제가 받았다면 리젝트했을 거다, 거절했을 거다, 이 심사를 안 하고 아니면 이거 논문 실으면 안 됩니다 했을 거라고 제가 했는 이유는 뭐냐면 의식적 경험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걸 눌러서 그걸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내가 믿기가 어렵다고 본 거예요. 실내 그걸 할 수 있겠는가? 이거 누르고 한다는데 이거 내가 눌러서 내가 시계 보고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 통계 처리하기 위해서 40번 하거든요. 이 사람은 거기 앉았고 40번을 이걸 누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보고 그 실험 하라고 제가 만약에 피험자라고 그러면 한 20번쯤 하고 나면 전 지겨웠을 거예요. 에이, 대충 8, 7, 6 막 불렀을 가능성도 있어요. 40번이나 하라고 빨리 하고 나가는 게 낫죠. 돈 한 5만 원 주고 이거 시킬 텐데. 저희 연구소에 있는 한 분이 펑셔널 MRI 가지고 뇌를 찍는데 병원에서 찍으면 꽤 비싸게 찍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학교 연구소에 있기 때문에 정신과 친구가 선생님을 한번 찍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병원에서 찍으면 여러분 이거 뇌를 찍는데 듬성듬성 찍습니다. 비싸니까. 듬성듬성 찍고 100만 원, 50만 원 막 비싸게 받아요. 언제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저를 보고 듬성듬성이 아니라 아주 촘촘하게 찍어주겠답니다. 그리고 돈을 주겠대요. 5만 원을 저한테. 대부분 돈 받고 실험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얼마나 좋아. 제가 뇌가 뭐가 잘못된지 모르니까 한번 찍어볼까? 그것도 공짜도 아니고 5만 원에 준다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기계에 들어가서 입에다가 물고서 있는데 침을 흘리든 뭐하든 움직이면 안 된대요. 아무 소리 안 내고 조용히 1시간 동안 저는 침 질질 흘리든 뭐하든 꼼짝 않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5만 원 준다 그래서 40번 이거 누르는데 가서 앉아 있으면 과연 이 사람이 얼마만큼 진실되게 이 실험을 했을 것인가? 저는 그런 거는 굉장히 관측 결과가 달라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저 같은 사람은 많지 않은가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했는지 이 실험이 엄청나게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리벳 실험실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한 1%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 세계 신경과학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꽤 숫자가 돼요. 한 10개 이상의 실험실에서 이걸 재현을 했어요. 그것도 횡적으로, 종적으로. 다시 말하면 시간에, 이 리벳은 1983년도 했는데, 83년, 84년, 85년 했는데, 그 후에 90년대에도 하고 2000년대에도 이 실험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실험 결과를 리벳은 그냥 EEG만 찍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펑셔널 MRI를 찍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 TMS라는 장비를 꼽아놓고 나서 뇌에다가 영향을 줘서 뇌 부위들을 갖다가 조정해 가면서 찍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뇌전증 환자, 그러니까 간질병 환자들은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전극을 꼽아놓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다가 사람에게 전극 꼽는 거 좀 이상하지만 그 사람이 너무 심한 그런 뇌전증 환자인데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을 꼭 써겠다 그러면 수술해서 그 뇌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전극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위에다 집어넣고 전기적 자극을 계속 일시적으로 줘가면서 완치되기를 바라거든요. 물론 끝나고 나면 제거를 하면 되지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또 실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뭐 치료 겸하지만 이 리벳 실험을 논문을 본 거겠죠. 뭐 이런 실험을 했다고? 너무 웃기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 왜냐하면 EEG는 이 피부 바깥에 대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아예 그냥 뇌 속에다 집어넣고 전극 집어넣고 실험한 거예요. 그런 실험들, 그러니까 횡적인, 종적인 이런 여러 가지 실험들이 다 진행이 됐는데 시간은 좀 달라요. 어떤 데에서는 한 2초, 어떤 데에서는 7초, 8초 시간은 서로 다르지만 어쨌건 중요한 사실은 리벳이 말했던 그런 결과들이 재현되었다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하는 사람들은 그 실험 결과가 재현되면 일단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가능성이 높아졌구나 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이 사람들 처리한 과정에서 큰 문제를 삼을 수가 없는 정도까지는 됐어요. 제가 말하는 통계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중맹공법이라 그래서 피험자도 또 실험자도 사실은 그 내용을 몰라야 되거든요.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관찰이 이루어지고 실험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만약에 리벳이 다시 계시다면 그런 식으로 실험을 다시 디자인해서 해야 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약화하지만 그냥 현 수준에서는 그냥 받아들일 만큼은 된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 통계적으로 온 거니까 그 실험 결과까지는 너무 거절하지 않겠다. 두 번째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철학자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정말 이건 미엘이란 분이 제안한 굉장히 던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피험자가 그 실험을 하겠다라고 수락하는 순간부터 이미 걔는 작동한 거 아니냐. 손가락 움직이는 것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지가 앉아서 아무 생각 안 하다가 내가 움직이고 싶어 해서 그때부터가 아니라 이미 내가 이 실험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미 그 사람의 뇌는 작동했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뇌가 먼저 작동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걸 측정하지 않은 한은. 이런 질문은 굉장히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중맹공법 얘기한 거거든요. 이 피험자가 처음에 몰라야 되고 EEG하고 뭐하기 전까지 다 모르고 실험 들어가서 실험장 안에 들어가서 나중에 설명 듣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실험을 막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설명 들어간다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쨌건 그 문제는 작은 문제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실험들을 합니다. 또 실험들을 해서 그 실험한 사람들은 뭐 피험자에게 처음부터 그 물어볼 때부터 기록을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얘기했던 대로 여기다 EEG를 걸어놓고 나서 앉혀놓은 다음에 묻습니다. 이제 이런 실험 할 건데 참여하겠습니까? 동의합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실험 들어갑니다. 거기부터 실험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원위의도, 그러니까 먼저 거를 의도를 물어봤다. 근데 손가락 움직이라는 자기 생각은 근위의도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 책에다 적어놨습니다. 이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에서도 어쨌든 EEG를 꽂고 나서 가서 앉았어요. 이 사람 무슨 실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실험할 건데 괜찮으면 이거 참여하시고요. 네. 근데 그 전부터 바로
레디 포텐셜이라고 하는 그 기록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요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요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서 혹시나 해서 슬라이드 가져온 건데 제가 제일 운동 피지를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시간이 넘어갔으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걸 가지고서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어떤 것이 레디 포텐셜이고 어떤 일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잘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리벳 실험에 대한 이야기고요. 프리윌하고 제가 프리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위 두뇌, 뇌가 있다 또는 자기가 있다 또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런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있어야 자유의지가 있는 거니까 brain cell free will 이런 것들은 결국 분별지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분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브레인이 과연 있느냐, 내가 없느냐, 또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분별하지 않는 세계로 넘어가면 다시 말하면 우리 불자님들이 많이 아시는 불의를 넘어서 그 세계로 가게 되면 거기서는 분별하지 않는 거니까 무아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물론 이 무아라는 개념이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건 다 아시지만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저는 신경과학에서도 그와 유사한 이야기들을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자료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파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전자기파를 받아들여서 우리는 그것을 색깔로 감지합니다. 색깔로 지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양이 꽉 차 있거든요. 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이 전자기파가 제 눈으로 들어와서 그거를 저는 빨강색, 초록색, 파란색이라는 색으로 perception 합니다. 무수히 많은 압력파, 지금 여러분의 압력파가 여러분의 귀로 가서 여러분은 그거를 단어로 듣고 음악으로 듣습니다. 감지해서, 지각해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화학물질에 우리가 받아들일 뿐인데 그것을 냄새로, 맛으로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것을 신경과학에서는 무엇이라 말하냐면 colors, sounds, smells, and taste are mental constructions created in the brain by sensory processing이라 말합니다. 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말고 가르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교과서 인트로덕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인트로덕션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저희는 지금 워낙 방대한 양을 가르쳐야 돼요. 학생들한테. 그런데 사실 우리 신경과학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말로 던지면 색깔, 소리, 냄새, 맛 이런 것들은 우리의 그 감각하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뉴럴 네트워크에 의해서 뇌에서 창조된 그런 정신적인 construction, 구조물이지 마치 행원이 formation, reformation 되는 거 비슷합니다. 만들어지는 것이지 they do not exist as such outside of the brain. 뇌 바깥에는 그렇게 존재하지 않아.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은 잘 생각 안 하고 교수들도 이런 거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교과서에 Principles of Neuroscience라는 아주 중요한 교과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색, 성향, 미, 촉 이거는 뇌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거기 바깥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야. 뇌 바깥은 그러니까 이 뇌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유법공이죠.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야. 바깥엔 전자기파, 무슨 압력파, 화학물질이 있는 것이지 여기에 색깔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냄새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맛이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야.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야. 누가? 뇌가. 라고 생각해요. 뇌 바깥에는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전호식 단계에서는 미분의 세계라는 거죠. 이 전호식 단계 센세이션이라고 저는 감각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육식으로 넘어지고 우리가 퍼셉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거든요.
누가? 나의 뇌에서 만들어서. 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지각을 해서 알아채는 것인데, 이 책이 있다고, 이 물통이 있다고, 물이 있다고 여러분이 알아채는 것인데, 그거 그렇게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만들어 보는 것이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에서 만들어 보는 것이지. 그 뇌는 누가 만들었는가? 라는 것이 제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도 좌선 흉내내 속에 앉아서 아침 1시간, 저녁 1시간, 밤 1시간씩 앉아서 끄덕끄덕 대면서, 정말 묵져서 이런 건 잘 모르지만 끄덕끄덕 앉아서 여러분과 똑같이 명상에 침잠했을 때, 이거 어디 있는 거지? 나의 뇌는? 우리 뇌과학자들도 늘 그런 고민하거든요. 우리 아까 조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이포탈라무스의 한쪽을 치게 되면 분명히 반응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자극을 하면 겉으로 분명히 어떤 행동 반응 보이고, 어떤 우리 행동할 때 보면 거기에 분명히 번쩍번쩍 펑션 MRI 찍으면 나타나고 색깔이 변화하고. 그런데 그게 단순한 액티브 리스폰스인지 패시브한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 과학자들 늘 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뇌에 여기를 자극하니까 아파. 그런데 그게 아픈 거를 얘가 정말 가리키는 것인지, 아프다는 것을 패시브하게 그냥 반영하는 것인지, 우리가 얘를 찔러서 아픈 것인지 그냥 아픈 것 같다 나타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는 얘기예요. 과학자들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하죠. 여기가 뻐쩍뻐쩍 거리니까 여기가 기능하는 거야 말을 하지만, 그게 기능을 하는 것인지 바깥에서 있는 어떤 현상을 내가 반영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구별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현재 장비로는. 이런 커다란 난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뇌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뇌 역시 제가 perception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뇌라고 하는 것도 지각하는 거잖아요. virtual reality. 그러니까 이 perception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 실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부처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금강경에서도. 이게 상으로 보이는 것 허상인 거 알면 당신 바로 깨우친 거야 라고. 그 말씀은 상으로 보이는 거 다 허상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허상이야. 근데 그걸 보지를 못하니까 그렇지. 지금 보여드립니다. 신경과학에서는 그걸 그냥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좌선하고 묵선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 연구 결과를 보면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지금 이 바깥엔 존재하지 않아. 퍼셉션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불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뇌도 없어 라고 단언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유물론자입니까? 이거를 거절하는 사람이 유물론자입니까?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유물론자입니까? 색, 소리, 냄새, 그리고 맛이라는 것은 감각 과정에 의해 뇌에서 창조된 정신적 구조물로 뇌 너머에는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외부 세계라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실은 뇌에서 구성된 것으로 뇌의 밖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은 우리가 감지하는 그 모든 물리적 속성이라고 감히 얘기하는 그것들이 실제로 뇌에서 구축된 일종의 이미지라는 거죠. 이미지. 그렇다면 무엇이 실제인가? 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는 뇌는 실제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저는 사실 노브레인을 향해서, 보컬 그룹이긴 합니다. 인디밴드에. 그 노브레인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제가 쓴 이 내용 중에 보게 되면 그 자극 주는 것, 손가락 터치하는 것 중에서, 자극하는 것 중에서 손으로 만지는 것하고 그 손으로 만지는 거, 까딱까딱 거리는 거 실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실험을 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를 던졌어요. 소리 들리는 거, 삐삐삐 소리가. 자, 당신 누르고 싶을 때 눌러, 누르고 싶을 때 누릅니다. 리벳 실험 똑같이 하는 거예요. 누르고 싶을 때 눌러.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 이 실험이 되게 웃깁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리젝트하고 싶은 실험인데, 그런데 이 실험들을 계속 반복을 해요. 여러 실험실에서. 그래서 리벳 실험처럼 손가락 누르는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삐 소리 들으면 소리 들리는 것도 네가 한번 시계를 봐서 알려줘.
그것이 바로 M하고 T라고 하는 제가 하는 그림에서 그렇습니다.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딱 누르는 걸 보면 좀 지나서 그 관찰자가 뜩 하고 소리를 주는 거예요. 띠! 그럼 이 사람은 보고 소리 언제 들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손가락을 내가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는 거 리벳 실험 똑같이 하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고 여기다 우리가 TMS라는 장비를 꾸고요. 자기 팔을 확 넣어갖고 뇌에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영역 M을 컨트롤한다고 손가락 까딱하는 걸 컨트롤한다고 생각한 영역을 우리가 일부러 자극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누르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뇌를 자극하면 얘 누르게 됩니다. 뉴럴 이 센터를 치면 움직인단 말이에요. 손가락이. 나는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움직이고 싶은 게 아닌데 그냥 거기를 누르면 내가 움직여. 그렇게 하는 경우 지금 소리는 내가 들어야 돼. 삑 소리는. 이 두 가지 경우를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하고 비자발적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웃기는 게 뭐냐면 M 따로 B 소리 따로 했을 때 시간 간격이 이만큼이에요. M 손가락 누르고 이만큼의 시간 간격을 두고 T 소리가 들린다고 따로따로 얘기했는데 둘을 자발적으로 시키니까 우리 똑같이 줬는데 가까워집니다. M하고 T의 시간 간격이 좁아져요. 시간차가 없어. 누르고 들었어 라고 생각합니다. 눌렀는데 들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극을 기계로 줘서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억지로 손가락 움직이게 한 사람은 이 시간 간격이 더 멀어집니다. M 누르고 M도 좀 일찍 한 것 같고 T는 한참 후에 들린 거로 자기가 원래 하던 것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자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전트라 말합니다. 셀프 에이전시. 자기가 행위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데 자기 행위자로서의 자기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할 때 두 가지 자극이 와서 두 가지 자극을 이렇게 바인딩한다고 결합한다고 합니다. 결합하는 과정에 의해서 자아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결합하지 않으면 자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실험을 왜 하게 됐냐면 신경질환자 중에서 자아를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뇌의 어떤 그 파트가 무너지게 되면은 자아가 없어요. 자아 상실하는 분.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지도 않은 걸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스키조프레니아 이런 페이션트들 보게 되면 뇌 어느 부분이 다 차지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영역을 가지고 연구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지금 신경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경계 단계에서의 그 모tor preparation 하는 것하고 움직이는 것하고 실제로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받아들여서 내가 움직였다라고 인식하는 것하고 간의 관계가 실제로 우리가 의식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것하고 결합을 함으로써 내가 했다는 인식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나라고 하는 자아가 생성됩니다. 지금 여기서 계신 분들은 다 자아, 나 너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 잘 아시죠. 나를 찾으려 들면 사라집니다. 그런 경험 안 하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텐데 저는 저를 찾으려고 하니까 제가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지리산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처박혀 있으면서 저는 미치는 줄 알았어요. 방학이니까 가능했는데 나를 찾으러 들어갔는데 내가 사라져버려요.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웃기는 거죠. 나는 분명한데. 그런 거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고 하는 개념, 자아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뇌 프로세스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두 가지 감각 또는 그러니까 멀티플이죠. 다양한 감각들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싱글 이벤트로 제가 지금 이거 물병이 드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하나로 간 거거든요. 물병을 든 게 아니에요. 보는 거, 촉각, 냄새, 흔들리는 거 전부 다 저는 하나의 과정으로 싱글 이벤트를 보지만 다 별개로 뇌에서 벌어진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걸 하나로 인식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자아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저의 프로세스 중에서 뭐가 무너져갖고 흔들어서 이거 갔을 때에는 저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사실 자아라고 하는 것들도 뭐 이런 뇌 프로세싱 같은 것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자유의지가 있다,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사람은 있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인데 실제로는 자유의지가 환상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신경과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환상이란 개념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다. 우리가 어차피 퍼셉션 하는 것이고 지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뭐 자유의지가
환희다라고 한다고 해서 뭐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저의 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강연 과학 전공하신 선생님이신데 굉장히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놀란 게 선생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화강암과 무지개의 끊임없는 속삭임 말씀하셨는데 사실 선생님께서 논문 쓰실 때 이 글 쓰실 때 그거 제목으로 다루셨거든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의 글과 비교해서 너무 비유적이라서 제가 좀 그거 좀 보통 개념으로 바꿔주시죠 이래갖고 이제 제목을 자유의지 실제인가 환상인가 그러셨는데 선생님께서 그 구절에 굉장히 꽂혀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 심신이원론의 그 관점에 서지 않고 불이론에 입각해서 심과 신을 떠난 그 자리, 그 뭐 무심의 자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 언어가 끊어진 자리, 예,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많이 있겠지만 곧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종합 토론 시간에 같이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